안녕하십니까. 바이애스2를 경영하고 있는 김세열입니다. 남정호 논설위원님의 세계 정세에 대한 이야기 강력 있게 들었습니다. 감사히 들었고요. 지금부터 농업을 주제로 해서 동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진행됐던 내용들을 제목을 하나씩 봤는데 농업이라는 주제가 처음 다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처음이 되지 않나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농업에서의 동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농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능하면 짧게 그 문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애스2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농업 동반 성장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써 있는데 농업의 문제를 그 비즈니스 모델로 한번 풀어보는 형태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인구에 대한 겁니다. 전체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녀 비율이 5대5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농사에 많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항상 마지막은 농업적 관련된 문제와 깊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업 인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농가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가구 원수도 감소하고 있고 농가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분들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분 중에 남녀가 5대5라고 했으니까 역시 분연자 중에서 50%는 또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국민소득과 농가소득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국민 가구당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평균 소득이 한 8,900만원, 9,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농가 가구당 소득이 한 4,500만원 정도 되고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거는 그 표를 보시면 농가소득이라고 되는데 농업소득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경우에 소득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농업소득은 농업에서만 발생하는 소득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보면 2020년을 보시면 1,100만원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열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 지금 현재 보면은 곡류, 그 다음에 과실류, 그리고 점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수입물 의존도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식량 자급률이 전체적으로 45%밖에 안 되고요. 곡물 자급률은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숫자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계 식량 안보 지수라는 게 저 오른쪽에 있는데요. 식량 안보라는 걸 잠깐 좀 정의 좀 했습니다. 자국민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식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보시면 17년, 18년, 19, 20년 점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FAO가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량량 기준을 제시하긴 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셨듯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주요 생산국이었거든요. 전 세계 곡물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요. 근데 왼쪽 표를 잠깐 보시면 이게 농촌진흥청 업무계획을 하나를 따왔어요. 제가 이게 보시면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첫걸음. 근데 제목이 뭐냐면 우수 국산 품종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 식량 자급률 향상과 우수 품종 보급이 관련이 있을까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허울이거든요. 이게 제목일 뿐입니다. 실제로 식량 안보랑 상관없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식량 안보를 이루겠다고 해서 매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점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농업은 점점점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있긴 하지만 식량 안보는 여전히 자리에 머물고 있고 점점점 퇴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수자원 이용 현황인데요. 41%라고 크게 써있는 글자가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용수의 41%를 농업에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는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물 부족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일반적으로는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 부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비가 내립니다. 지하수로 내려가고 제가 그걸 꺼내 쓰거든요. 근데 지하수 내려가서 쌓이기 전에 물을 퍼내기 시작하면 물은 마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 물 부족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물량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농업에서 정말 많은 물량을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업에서 사용한 물을 또 버릴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비료라든가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 물을 버립니다. 상당한 또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 부족, 물에 대한 사용 문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 이용 현황을 좀 보시면 농업에서는 그 석유 자원에 대한 이용 의존도가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 표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겨울에도 뭐 딸기, 수박 먹는 거 너무 일상화돼 있잖아요.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만큼 시설, 원예 재배가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 추울 때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더울 때 춥게 해줘야 되는, 차갑게 해줘야 되는 냉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먹는 과일값이 비싼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냉난방비 때문이거든요. 전력 이용에 있어서는 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들 나왔던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뒤에 정리를 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바이엑스를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이엑스는 서초구에가 본사가 있고요. 음성에가 공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무인 농약 살포기를 만들고요. 그리고 LED 보강 등, 그리고 저희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생산시설, 컨테이너식 생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들을 영업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km, 1500km 운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농민을 늘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처음에는 크게 자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농민들하고 대화하는 눈높이가 상당히 잘 맞아서 다행히 지금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는 18년에 창업을 해서 22년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전부 다 저희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 관련 기업 내에서는 기술력이 저희가 상당히 높은 걸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제품 포트폴리오를 잠깐 좀 소개시켜 드리면 일단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무인 방제기, 그 시설인 하우스 안에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농약 살포를 할 수 있는 무인 방제기, 무인 동력 연구기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겠지만 이 식물이 자랄 때 그 잎사귀도 수분을 흡수하거든요. 그 연면십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 풍력 울트라라는 걸 또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이게 수동으로 개폐하거나 물 주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스마트 박스라고 해서 그 안에서 디지털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가 리모컨으로 전체를 다 자동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컨테이너식 하우스인데요. 이거는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인 농약 살포기를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시설은 굉장히 좋아졌지만 농약 중독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민들은 상당량의 농약을 먹고서 생산을 하고 있는 구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농약 살포가 농업 전체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약 중독 문제, 그리고 가장 힘든 일 문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녀 비율이 5대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개발하는 게 이 제품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하는 무인농약 살포 이풍년이라는 건데요. 하우스나 이런 시설을 놓고 전기 연결한 다음에 농약만 넣고 무인이나 스마트폰으로 그냥 누르기만 하면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뿌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무게가 한 14kg 정도 돼서 누구나 들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운반 기록에 올려서 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비인데요.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농약 살포에서 발생하는 일손 부족 문제, 농약 중독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농기청에 설치한 LED인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보강 등이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깊게 설명드리면 좀 복잡한데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태양광이 완벽한 파장이잖아요. 가장 완벽한 건데 그거를 100% 보완할 수 있는 파장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풀파장으로 설치해서 농지청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마치 그냥 랜드마크처럼 돼서 많은 분들이 그냥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토 생산시설인데요. 이거를 중심으로 좀 더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컨테이너식의 생산시설인데 식물공장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 기술을 좀 잠깐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 그 물 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오염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일단 물이 들어가면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간 물은 재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 부족 문제와 물을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그 냉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설에서는 냉난방비에 사용했던 부분에 20% 정도만 있으면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중 한 3호적에서 3호적 정도 생산이 가능하고요. 평균 시설로 봤을 때 한 3회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보면 설에 따라서 약간 좀 일찍 나오거나 늦게 나오면 가격이 비싸요. 가장 큰 특징은 생산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때에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개발이 돼서 지금 서울대와 같이 지금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기본 배경으로 해서 저희가 농업 동반성장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기후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서 거의 자연재해에 가까울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일조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점점 더 돈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가뭄, 집중호우, 태풍 등 소위 말해서 저희가 그 생산이 안정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단순한 수요 예측, 예를 들면 뭐 올해는 양파를 너무 많이 심었어. 그리고 작년에는 덜 심었어. 이런 차원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많이 생산했다 적었다의 수요와 공급과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자연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생산량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 비용 구조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농민이 아까 4,500만 원 정도 4인 가구가 그리고 농업에 1,10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는 수확 시기에만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1년에 농사 쭉 짓다가 한때 두세 달 정도. 그럼 그 나머지 시기는 어떻게 하느냐? 쭉 빚으로 생활을 하다가 빚 갚고 잠깐 소득 생활하다가 또 빚으로 또 생활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그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 냉장비 등이 너무 비싸서 소득 구조가 상당히 안 좋고 구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고요. 농업 인구 구조 보셨겠지만 고령 인구가 점점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일손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현상이 되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은 뭐라고 해결하냐면 문제가 있는 곳에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이 많이 바뀌었어요. 좋은 제품 만들어서 팔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들도 이제는 사회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함께 그리고 소비자들이 점점 의식순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선호하고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농업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고 아까 나열했듯이 그런 문제가 해결 하나하나가 다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핵심입니다. 이 후라는 건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할 텐데 누가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해결 주체가 누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후 하나 단어로 인해서 농업 문제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바뀝니다. 저희들은 저희 기업 철학과 가치가 이 후에서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왼쪽 보시면 소비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냐, 아니면 생산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비자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돈을 내놓기 때문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플랫폼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데는 당연히 우리 농민은 생산자일 뿐이고 그걸 사다가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잘 알리고 잘 팔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늘 귀착이 되죠. 근데 농업의 문제는 곧 농민의 문제거든요. 농민들이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전에 전필이 보셨겠지만 문제가 있는 곳이 시장에 있다. 그럼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시장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포인트로 두고 있는 소비자의 문제와 생산자 관점에서 문제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기업은 다이소는 철저하게 생산자 중심의 문제를 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풍년의 무인 농약 살포기도 생산자의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문제 해결하고 또 소비자의 니즈 당연히 맞춰 가야겠죠. 자, 저희가 지금 삼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간략하게, 사실은 이거보다 100배는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최대한 간략하게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생산자인 농민 입장에서 보면 수확 시기에만 소득이 발생을 한다. 이거 삶의 질 너무 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고품질의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보다는 그 바짝 그 시기에만 잘 생산해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소비자는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그리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늘 추구하고요. 그에 따라서는 그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있거든요. 소득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산할 때가 뭐냐면 파이터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그냥 그 이해하기 편하게 시설 공급 및 임대 계약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 소비자는 생산자가 갖고 있는 시설 전체에 대한 걸 임대를 합니다. 1년간. 그러면 그건 저희 거죠. 제 거죠. 그러면 그 유통도 제가 결정을 합니다. 제가 먹든 팔든. 그러면 팔면 누구 건가요? 시설 소비자 거잖아요. 그 생산자는 이미 연간 소득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소득은 1년간 균일하게 안정적으로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산에 참여를 합니다. 영상이 전체적으로 공유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로도 스마트폰으로 내 농산물이 어떻게 자라고 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테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만약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팔면 그 수입은 저에게 되는 거죠. 바로 임대사업자가. 그리고 거기에 일부를 농민은 유통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농민도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농민은 이제 유통까지 손을 대게 되는 거죠. 자기 걸 자기가 파는 형태가 되지만,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플랫폼에서 이와 같은 게 전부 다 전자 계약이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고 소비자 마케팅 생산 실효 관리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소위 말하는 소득의 여러 가지 불안정한 문제, 그리고 소비자가 필요한 여러 가지 니즈들이 동시에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서 파이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보시면 좀 요약을 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가 연관 계약을 하면 시설 소유는 생산자, 생산물을 소유는 소비자. 생산자는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고 생산물에만 집중하고 생산 과정에서 추가 수익이 발생을 한다. 그 소비자는 생산물에 대한 소비와 유통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실시간 생산 과정 관철 및 생산에 참여가 가능하다. 함께 동반해서 농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에 나가고 유통까지 해결하자는 저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하우스라든가 스마트폰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간 말씀드렸던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생산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소비자의 내가 그 시설을 임대하기 위해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요. 불안정하니까. 어느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소위 말하는 도박에 가깝거든요. 그러려면 생산 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던 파이토 생산 시설입니다. 그 세 가지 시설을 제가 비교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입니다.
수명은 3년에서 5년 정도 되고요. 평균 건설비가 평당 10만 원 정도. 그리고 판매 방식은 직접 판매하거나 유통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온도가 유지가 안 되겠죠. 냉난방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시설은 굉장히 부실한 시설이고요.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은 평당 시설이 100만 원입니다. 사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평수가 3,000평, 5,000평 상당히 큽니다. 반대로 생산은 좀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거 하나 만드는 100억, 200억, 300억밖에 들어가거든요. 그냥 빚을 지고 시작을 해서 빚 갚다가 끝나는 그런 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이터 생산시설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컨테이너 정도 사이즈밖에 되지 않아요. 평당 시설비는 스마트폰하고 좀 비슷하고요. 가장 큰 특징은 날씨, 기후, 강수량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연간 언제나 생산이 가능하고 연간 3모작이 가능하고요. 생산량은 겸손하게 2~3배 적어도 사실 4배 가까이 이상 나오고요. 그리고 생산 시기가 언제든 조절 가능합니다. 다만 비닐하우스보다 비싸다. 그리고 이런 시설이 있어야지만 생산이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생산자는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이거 내가 임대해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고품질 제품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항상 관찰을 하겠구나. 그리고 직접 가생산은 되겠구나가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소비자가 이 생산에 참여하고 임대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소득을 소위 말하는 투자죠. 농테크라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뭐 이거 사실은 설명드리려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농업 문제와 저희 회사와 그리고 이 동반 성장을 통한 문제 해결까지 설명드리려고 최대한 줄여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경재배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품목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게 수경재배랑은 약간 다릅니다. 이게 지금 기술 설명이 거의 80% 이상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터 지원을 받아서 개발한 그 기술인데 식물을 예를 들면은 180일 기간에 자랄 건 60일 동안에 자라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경재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초음파를 통해 확산되는 방식으로 빨리 자라게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파이터라 혹시 파이터 케미칼 아세요? 파이터 케미칼? 들어보셨나요? 요즘 너무 유행하는데 아마 올해 내년 내후년 정도면 아마 강타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과 고유의 맛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미량으로 좋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는 저희 참기름 한 방울이면 온 집안이 진동을 했어요. 지금 한 숟가락 넣어도 진동을 전혀 냄새를 못 느끼거든요. 왜 그럴까요? 파이터 케미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참기름 안에 고유의 색깔과 맛을 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저희 파이터 컨테이너의 가장 큰 특징은 파이터 케미칼 지수를 상당히 올린다는 거예요. 저희들 경쟁력이 사실 그거거든요. 이것도 설명하면 하루 종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수경재배와는 다르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박찬규 교수님 여기 앞에. 네. 네, 먼저 남정호 관련주시는데 질문보다도 저희 평소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국가의 동반 성장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부족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주변 국가의 동반 성장의 원칙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 특히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동반 성장이 사회민주주의 국가와의 동반 성장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양자가 대등한 위치에 놓인다든가 또 혹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와의 동반 성장이 우선된다든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이런 일이 적어도 대외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우리가 국제적인 동반 성장을 유지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그 국제적 동반 성장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가장 부족한 점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 한국하고 이제 뭐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미국에서는 외교 정책이 잘 안 바뀝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주로 상원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롱텀으로 그 장기적인 면에서 일종의 외교의 원칙은 다른 나라의 외교보다 국내의 의견 조율이 더 어렵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예컨대 한국과 미국 간의 농산물 FTA를 할 때에도 우리나라의 입장이 과연 개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농민을 보호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이해가 워낙 첨예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외교할 때는 내부적으로 일단 어떤 식의 노선을 가져갈지 의견 조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라든지 한일 간의 관계라든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일관되게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부적으로 국내적으로 의견 조율이 일단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제 진보와 보수적인 많은 뜻 있는 인사분들이 최소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외교 정책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해서 실제로 몇 번 선생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정권이 바뀌면 본인들이 제 생각하는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해서 너무 치중을 해가지고 예컨대 햇볕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라면 너무 그쪽으로만 가고 그리고 또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반대로 제재 일변도로 정권을 가져가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북한 사람들도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네들 다음 정권 되면 과연 이게 지켜지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동서독의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적어도 동서독에 대한 통일 정책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어떤 독일의 총리가 원래는 소위 말하는 햇볕 정책에 반대를 했는데 자기가 총리가 되니까 햇볕 정책을 그냥 따라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개인적인 소신과는 반대로 통일 정책이 외교 정책이 일관된 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의견을 굽히는 그 정도의 그런 일관된 외교 정책이 있었는데 우리는 통일 정책도 그렇고 외교 정책도 그렇고 한일 간의 관계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했던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확 뒤집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그것도 되돌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는 너희들 자꾸 꼴대로 자꾸 옮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주소가 나면은 제가 보기엔 그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왜냐면 국내적으로는 우리끼리 싸워도 되는데 외국에서 다른 나라하고는 말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은 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또는 사회 이익단체가 다 해서 확실한 장기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아인이라고 국문하고 영문 아랍어로 하는 온라인 매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정호 우리 이 기자는 오늘 주변국가 동반성장 근데 저것도 워낙 크더라고요. 남정호 기자가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종숙 여사의 해외 출장해 가지고 정말 참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또 많이 또 고통도 당하고 그랬는데 제가 질문하는 게 바로 새 정부의 대통령과 영부인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해외 문제, 해외 출장 갔을 때 더군다나 지금 김건희 여사는 아주 그런 데 좀 첨예하게 있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지혜롭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 무슨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일단 요즘 청와대가 아니니까 대통령실에 한술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고
우리 김세현 대표는 오늘 참 정말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 이 얘기도 요즘 귀농하려고 그러잖아요. 저 40대 이제 벌써 이제 회사 그만두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김재현 대표님이 지금 개발한 그런 길들이 있을까요? 혹시 그거 비즈니스 잘 될 것 같아 좀 수익 나면 저한테 자문을 좀 주십시오. 저 이선배가 또 이렇게 오시는지 저는 몰랐는데요. 하여튼 저희 존경하는 저희 선배님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김정숙 여사에 대한 무슨 버킷리스트라는 칼럼을 썼다가 소송을 했다가 책을 내가지고 이제 좀 알려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조선 미술하는 데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선배가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걸 물어보더라고요. 과연 이제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김건희 여사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데, 저는 첫째로는 뭐냐면 그런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왜? 첫째는 뭐냐면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전임자가 그렇게 김정숙 여사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 나고 오신이 해외 순방 때문에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과연 후임자인 김건희 여사가 똑같은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최근에 나오는 사진이라든가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근데 뒤로 가서 한다든지 해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면 그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 제가 보기에 그전에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상당히 여러 번 이제 칼럼도 쓰고 제가 연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가 다른 분하고 다르냐면 일반적인 그 수준에 있는 사회적인 그 정도면 오피니언 리더고 변호사는 상당히 그래도 좋은 직업에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 치고는 해외 경험이 없어요.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칼럼을 봤더니 해외에 나가는 거가 딱 두 번입니다. 한 번은 뭐냐면 자기 아들이 뉴욕에서 공부를 해서 졸업했을 때 졸업식에 참석하는 거 한 번. 또 한 번은 네팔에 에베레스트 등산 갔을 때 두 번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김정숙 여사도 상대적으로 외국에 가보신 적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만 김정숙 여사는 상당히 유복한 집에 딸로 태어나서 경희대학교 성악과 출신이고 상당히 주변의 친구분들도 다 그래도 유복하게 사셨던 분인데, 친구들은 다 이태리 가고 파리 가고 일본 가고 그러는데 자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 기회가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반면에 김건희 여사는 이 양반의 쭉 행적을 보면 기획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외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르꼬르비지라는 걸 하면 스위스에 가고 그러면 현장에 가지 않으면은 그거가 딜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는 무슨 남편 빼기로 스위스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무슨 상관이냐고 전혀 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양반이 굉장히 해외 여행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빠진 게 스위스에 다 가보신 분이니까 전임 영부인보다는 그거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아마 김건희 여사의 버킷리스트는 이제 좀 바라건대 그런 면에서 아마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아이팀 자체는 농업 영역이기도 하지만 도시 농업과도 바로 관련되어 있거든요.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어르신들인데 텃밭에서 농사짓기 어려우시잖아요. 저희 쌀 하나 갖다 놓고 그 안에 걸 저희가 다 바꿔드려요. 전체를 다. 딸기를 하다가 갑자기 딸기 지겨우니까 나는 좀 쌈치를 하고 싶어. 그러면 싹 다 한 번에 바꿔드리거든요. 저희가. 농사만 지으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념비천 프로그램에 사용하기엔 적합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소비자께서 생산할 문제인 것 같고 자본 투자 계획은 따로 받을 계획이 없는데 있으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정길재 관장님. 네.
오늘 김세윤 선생님이 동반성장의 특이성을 발표를 해주셨어요. 이 농업 생산성이 자원 생산성인데, 이 말씀해 주신 주요 핵심인 파이토팜 최소 면적과 경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 컨테이너 하나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몇 개 정도가 소요되고 아까 도시형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서울 주변에도 야산이 노는 게 많습니다. 이런 걸 활용하면은 자원 생산성이 높아질 텐데, 그 면적과 투자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야 이게 확산되지 않느냐. 제가 미국 갔을 때 어느 농가에서 조그맣게 그 자작농을 자기 뒤뜰에서 하면서 이제 한식을 좋아하니까 배추도 심고 이렇게 해서 자작농을 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거의 한 70~80%를 작업을 하더라고요. 적은 자기 농장에서.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이 파이토팜을 하는데 최소 면적, 현재 면적 이런 걸 일러주시면은 자기 뒤뜰에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질문이 깊게 들어가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평수는 크지 않아요. 이게 9평이거든요. 9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저희들은 이동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정시설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저희랑 동일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데, 꼭 농사를 농토에서만 지어야 되나? 집 앞에서는 안 되나? 야산에서는 안 되나? 그냥 어디나 갖다라도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전력 문제를 제가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게 전력의 80%를 태양광으로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봤을 때, 사실은 어쨌든 1차 대상이 농민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농민들이 수익성이 있어야 저는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우스와 스마트팜보다 비싼데 생산성이 떨어져. 아무리 많이 생산하고 좋다 하더라도 돈이 안 된다 하겠습니까? 물론 도시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출하는 목적이 약간 다 다르기 때문에. 숫자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생산성이 훨씬 높습니다. 경제적 타산을 따져봤을 때. 그래서 이거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막연히 돈은 더 드는데 그랬는데 대개 예산이, 기본 예산이 어느 정도면은 생산성이 있다든지 이건 말씀을 주셔야죠. 네, 예. 이게 지금 저희가 9평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이게 왜 말씀 참 조심스러운데, 이게 원가 개념이 들어가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 이게 원가와 판매가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평당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생산성은 4배 정도 올라가고요. 가격은 아까 나와 있긴 했지만 하우스에 비해서는 한 10배 정도 비싸고, 그 다음에 스마트팜에 비해서는 배 정도 쌉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생산성이 4배 이상 올라가는 9평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따지면 36평을 생산하는 것과 동일한 양이 생산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1회 기준인데 2회에서 3분삭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2배, 3배를 곱하면 생산량이 훨씬 늘어나죠. 네. 제가 이 정도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가운데. 네. 네, 김세율 대표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농촌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재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했을 때 이제 보험 입장에서는 이제 풍수의 보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어떤 게 이제 고려되고 있는지 아까 서주신 말씀하셨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금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농지은행의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농촌사회에서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동반 성장을 한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보험적 측면에서 풍수해보험 관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지연금 문제하고 이제 회사 차원에서 그런 것을 이제 고려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솔루션에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 생산 시설들을 보니까 어떤 고도의 농촌
고도의 기술 인력을 가진 분들이 어떤 그 기술을 그 교육을 받아서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근데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다 나이가 많이 드신 고령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지금 회사 차원에서 대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반 성장 우리 농서 수준을 알 수 있는 수준이 점점 더 기본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이거 100% 암막 시설이거든요. 태양을 받지 않고요. 완전히 LED 등으로만 생산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일조량과 상관없고요. 그리고 바람과도 상관없고 그리고 강수량과 상관없습니다. 일단 물이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오지가 않고 계속 재생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 풍수적 문제는 1차적으로 배제하고 해결하고 들어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튼 두 분은 제가 따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다 흘러갈 것 같거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말고 컨셉만 말씀드리고 컨셉만.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박정희 기자 한 번 더 하시겠어요? 네. 김세일 대표님.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김세일 대표님께 바이에스2의 뜻이 무엇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농업 부문에 있어서 누구와 누구의 동반 성장이 가장 중요한가? 동반 성장이 주체가 누구인가? 그 두 가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에스2라는 건 원래 저희가 이게 해프닝인데 바이어스 투게더였어요. 전 바이어스 투게더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 상호를 등록하려고 보냈더니 바이에스2로 그냥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 함께라는 뜻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뜻인데, 그리고 저희 비즈니스 모델의 주체는 핵심은 결국 생산자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축은 농민의 문제 해결은 저희 기업 철학은 농민에서도 출발한다. 농민의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소비자와 컨택 포인트를 만드는 건데, 동반성장은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되 소비자의 니즈를 같이 충족해가면서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주체는 농민과 소비자입니다. 그 외에 정부라든가 기업들은 그 전체적인 생태계에서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역할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그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고요. 장시간 좋은 강연과 답변해 주신 남정호 논설위원님과 김세열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